네, 외교안보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현익 원장님, 북한이 지난 수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매일 쓰레기 풍선을 날리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다 25일 만에 재도발한 이후에 5일 연속으로 지금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였을까요? 이게 금년 들어서 5월 달부터 17번째 보냈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거의 1000개 정도가 떨어졌는데 요번 닷새 동안만. 그래서 피해액이 지금 뭐 지붕이 부서지고 차가 부서지고 뭐 그래서 한 1억 원 정도 이상 이 피해가 발생했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북한이 보낸 이 풍선으로 피해를 보셨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북한은 우리가 이제 그 대북 전단 살포하고 북한 당국을 이제 비난하는, 김정은 정권을 비난하는 살포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자기네들은 이게 뭐 국지전이나 그런 건 하고 싶지는 않고, 네. 그렇지만 불쾌하다는 거를 이렇게 표명하는데, 이게 우리 국민 여론에도 안 좋을 텐데 북한 정권은 생각하는 게 뭐 하여튼 보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모양이죠. 네. 최근에 그 러시아의 그 포탄이나 미사일을 수출하면서 미사일이 돈이 된다는 걸 알고 미사일 시험이나 발사는 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신에 이제 오물풍선 보내는 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드니까, 그리고 심리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더 많이 보내는 것 같고요. 그게 우리가 전단 살포에 대한 그들 나름의 보복인데, 그게 준비가 돼야 보내는데 수해도 당하고 그래가지고 준비가 안 됐다가 최근에 이제 자재를 풍부하게 준비했다가 이게 마련이 되니까 이제 연속적으로 이렇게 보내고, 기시다 총리 오니까 또 그때 효과를 또 노리고, 뭐 그런 측면에서 연속 5일째 계속 네. 보내는 게 아닌가 봅니다. 김열수 실장님, 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보낼수록 유효 낙하율 등 이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말씀하셨듯이 벌써 이제 17번인데 꽤 많은 그런 데이터를 축적해 가고 있는 겁니까? 네, 뭐 축적은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아도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많이 떨어졌기에 이게 낙하율이 이렇게 점점 더 좋아지는가 그걸 봤는데요. 1차 때 한 57.7%고요. 2차 때 12.1% 쭉 해가지고 8차 때 20%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다 따져보니까 25% 정도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결국은 이걸 통해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지만 오늘은 남풍이 불거든요. 남풍이라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잖아요. 거기서 지금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바람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오물풍선을 보내면 그게 한국 땅이 떨어지겠어요? 그게 어떤 거는 대부분이 또 북쪽으로 날아간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가을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어서 이제 한국으로 떨어질 확률이 많은데, 아무래도 여름 되면 남동풍이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북쪽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보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데이터 축적과 뭐 이런 통계하고는 관계는 없는 것 같고요. 바람의 영향이 결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북한이 자폭형 무인기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풍선 살포로 쌓은 데이터를 무인기 운용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진단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북한은 나름대로 최대한 여기서 이제 자기네들의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활용할 가능성을 엿보고 있겠죠. 이런 계기가 아니면 그거 날려보기나 하겠습니까? 남북 간의 관계가 좋으면 못 날리겠죠.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언젠가는 남북 간에 뭐 전쟁이 벌어진다 그랬을 때 화생방 무기 같은 거를 풍선으로 보낼 때 어느 방향에 어느 바람이 불 때 어떻게 보내야 이 목표하는 곳에 정확하게 떨어뜨리나, 이런 거를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네. 그런 게 이제 지금 김열수 교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바람이 꼭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는 북풍만 불 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서풍이 불 때도, 서쪽에서 이제 동쪽으로 바람이 불 때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좀 네.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김 실장님, 북한이 네. 압록강 일대 폭우로 인해 큰 수해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관련 책임자들을 처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사실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그 언론 보도만 이제 들었지, 사실은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었는지는 위성 사진을 보지 않고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마침내 엊그제 그 플랜트 랩스라고 민간 위성 이제 운용하는 데인데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압록강 하구에 그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는지를 그 전 사진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피해를 입고 난 뒤에 사진하고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특히 이제 평안북도하고 자강도가 문제인데요. 네. 자강도에는 특히 이제 군사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공개한 내용을 보면 28 기계 공장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사일 탄두도 생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포탄 탄두도 생산하는 그런 곳인데 그쪽에서 이렇게 비교한 사진을 보니까 다리도 2개 없어지고 도로도 유실되고 또 공장 일부도 좀 침수돼 가지고 이제 없어진 것도 있고 또 거기에 이제 빽빽하게 텐트촌도 쳐져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도 내용은 뭐 정확하게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만 아마 작게는 한 2,000명, 많게는 한 3,500명 정도가 희생된 게 아닌가 북한 주민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 이제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이제 책임을 지고 있는 당 간부들이라든지 사회 안전상이라든지 우리로 말로 하면 이제 경찰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래서 사실상 그 7월 29일부터 30일 사이에 정치국 회의를 신의주에서 했어요. 네. 그때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일단 면직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소문들을 보면 일부는 총살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홍 원장님, 북한 당국의 10대 소녀들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워 체포한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주민, 군인 교육용 영상이라고 하는데 외부 정보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겁니까? 강화되는 게 확실하죠. 네. 이게 남북 간의 경계를 강화하고 교류 협력을 일체를 중단하고 서로 다른 나라일 뿐 아니라 같은 민족이 아니고 서로 적대적인 교전 상태인 국가다. 뭐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불안할 거 아니에요. 통치자가 독재를 하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인권도 탄압하고 그러니까 주민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권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한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개선을 하려면 남북 간의 교류 협력도 하고 북한 당국이 결국은 그 이런 통제를 완화시키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그 강압적으로 압박만 가하니까 우리의 정책은 별 효용이 없어 보이고요. 어쨌든 이 10대 소녀를 이렇게 수갑까지 채워서 데려가고 이런 모습은 과거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들 말로 우리 남한을 그 괴뢰라 그러거든요. 괴뢰 텔레비전극 등 손전화기로 불순 녹음 녹화물을 구입시청 보관 유포한 죄다.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 이름은 물론이고 부모 이름과 직업까지 공개하고 근데 거꾸로 보면은 북한 내부에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 시청이 상당히 보편화돼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강압적으로 그냥 뭐 전단 살포할 때 뭐 드라마 비디오를 보내고 뭐 이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드라마 이런 걸 중국을 통해서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열수 실장님, 네. 북한에서 러시아로 컨테이너가 지속해서 반출되고 있습니다. 네. 한 3,000개 이상이 넘어간 걸로 파악되는데 이게 이제 북러 군사 밀착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반도에 그럼 어떤 영향을 줍니까? 예, 미 국무부 동아태 이제 그 부보좌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로버트 케키가 이제 엊그제 그 미국에서 한미 그 컨퍼런스를 할 때 그 기조 연설을 했어요. 네. 기조 연설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9월 달 이후에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러시아를 방문한 이후에 지금까지 벌써 1년 됐지 않습니까? 1년 동안에 컨테이너 16,500개가 갔대요. 그러면은 컨테이너 16,500개면 이것을 152mm 박격포로 하면은 152mm 포탄 같으면 한 600만 발 정도 실어서 보낼 수 있고요. 네. 122mm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한 100만 발 정도 이렇게 실어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포탄뿐만 아니라 이런 미사일 그리고 이제 총포탄이 이제 총체적으로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 반대급부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면 이제 북한으로 봐서는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이 탐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은 지금은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다탄두 기술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찰 위sun 기술이라든지 또는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현실화되면 한국 안보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홍 원장님,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고강도 도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잖아요. 네. 그 가능성, 도발 수위는 어떤 전망이세요? 한미 당국도 며칠 전에 이제 고위급 회담을 하면서 가능성이 꽤 크다.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뭐 말이 대비지 이게 핵실험하고 장거리 미사일이나 그런 걸 쏠 때 우리가 뭘 대비합니까? 그냥 관찰하는 건데 맨날 대비는 만반의 대비를 한다지만 실제적으로 이걸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건데 네. 지금 북한은 할 동기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백중세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북한 경제가 아니니까 안 좋으니까 주민이나 군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도 해야 되고 존재감도 과시하고 또 무기 발전 그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도 지금 탄두를 소형화하기 위해서 또 핵실험이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트럼프가 만약 당선이 돼서 북미 간에 협상이 되더라도 협상이 되면 이제 핵실험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협상하기 전에 마지막이라도 한 번 더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해야 핵 능력이 강화돼서 협상력도 강화된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우리 정부나 미국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중국이 막는 건데 중국이 강력한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을 행사해서 만약 핵실험하면 가만두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막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이것도 지금 북중 관계가 안 좋은 게 불안한 게 이 심암록각 대교도 완성이 됐는데 개통도 안 하죠. 관광객도 중국에서는 보내지 않아요. 러시아 사람들은 600명이나 갔다는데 그리고 중국하고 북한하고의 관계가 껄끄러운 징후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북한 노동자들 돌아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게 어차피 뭐 내가 핵실험하면 관계 안 좋아질 텐데 지금 관계 개선해 봐야 소용없다. 그래서 관계가 안 좋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거죠. 네. 네. 자연스럽게 미 대선으로 넘어갔는데 김 실장님, 네. 민주당 해리스 후보, 공화당 트럼프 후보 지금 접전 이어가고 그렇죠. 있는 모양새인데 네. 일부 지역에서는 뭐 해리스 후보가 앞선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는데 네. 트럼프 후보는 뭐 해리스가 우세한 세계주의 선거 운동을 포기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집니다. 예. 어떤 배경이에요? 그게 지금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간선제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주들은 다 이제 그 민주당 지지하고 공화당 지지가 정해져 있는데 미국에 이제 특히 한 6개 주 정도에는 이게 스윙 스테이트라고 그래서 경합주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보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 6개 주에서 누가 표를 더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당락이 결정이 된다라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위스콘신이나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것 같고요. 네. 아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가 앞서는데 지금 이제 3개 주가 아주 박빙입니다. 펜실베니아, 조지아, 네바다가 박빙인데요. 사실상 제가 좀 전에 어느 주가 좀 더 앞서고 또 어느 주에서는 뭐 트럼프가 앞서고 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통계를 누가 내느냐에 따라서 네. 언제 이제 여론조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계속해서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지금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홍 원장님, 미국 대선 때 선거자금 모금액을 누가 더 많이 하느냐 네. 관심 있게 보잖아요. 8월에 뭐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 크게 앞섰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미국 내 건물급 CEO 90여 명이 해리스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런 게 전체 판세에도 영향을 줍니까? 저 선거에 자금이 엄청 중요하다는 건 뭐 다 아실 텐데 네. 지난달에도 해리스가 거의 4배를 모았고요. 이번 달에도 8월 달에도 3배를 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10%, 20% 더 모은 게 아니라 3배, 4배씩 더 모으니까 지금으로 와서는 아마 트럼프 캠프에서는 굉장히 처참한 기분일 텐데 왜냐하면 그게 엄청난 광고비가 들고 그래서 해리스 후보는 그 상원의원 선거, 그 하원의원 선거도 같이 하거든요, 이번에. 네. 거기다가 엄청난 돈을 또 지원금을 보냈고,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허니문 시기는 지났다라는 말이 나와서 해리스의 지지율도 지금 조금은 이제 정치 상태로 이제 바뀌었답니다. 근데 이제 CEO들 같은 경우에 미국의 워낙 이제 그 대기업 CEO들은 영향력이 큰데 네.
그 유명한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트럼프 지지한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뭐 한 자리 하고 싶어가지고 트럼프가 무슨 뭐 경쟁력위원회인가 거기 위원장을 시킨다고 또 뭐 그러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은 세지만 이게 노조에서는 일론 머스크 별로 안 좋아해서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러고 해리스는 허리우드의 강력한 지지 연예인들 네. 가수들 뭐 셀린 디옹이라든지 뭐 유명한 가수들 다 많이 지지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CEO들 지지 성명한 건 오픈 AI 지금 최근에 그 최첨단 기술로 막 발돋움하고 있잖아요. 샘 올트먼 이 사람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때는데 그리고 사법당국 관료들도 해리스를 지지해서 지금 해리스의 지지율은 사실 지금 물이 올랐는데 내일 모레 하는 그 대선 토론 이게 네. 결정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중동 문제 좀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미국이 가자지구 전쟁 휴전을 압박하고 있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휴전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잖아요. 네. 자국 내에서 대규모 시위도 있는데 네타냐후가 휴전에 부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정치적인 건가요? 아주 쉬운 이유죠. 네.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이 굉장히 그 자유롭고 의견 개진을 자유롭게 하는데 네. 지난 1일 날 70만 명이 모여서 네타냐후 나가라. 너 때문에 지난 작년 10월 달에 1,400명에 달하는 인명 피해가 있었고 너가 준비를 잘 못한 거 아니냐. 네. 나가라라는 건데 지금 전쟁이 중단되면 나가야죠. 중단되면 자기는 물러나야 되는데 거기다가 형사소추가 된 게 4건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총리만 물러나는 게 아니라 감옥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네타냐후를 조금 생각해 준다면 이스라엘 의회가 120석이에요. 그 중에 64석 가지고서는 겨우 연정해가지고 절반에 4석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3명만 저쪽 연정으로 넘어가면 총리에 물러나야 됩니다. 네. 근데 그 나머지 네타냐후가 소속된 리쿠드당은 32명밖에 안 되고 32명이 더 극우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치를 보느냐고 네타냐후 자신의 이해관계도 있고 더 극우인 사람들 눈치를 보느냐고 이거 뭐 사사건건 지금 그 회방 놀고 있습니다. 저 협상을. 김열수 시장님, 네. 하마스가 인질 6명을 살해하기 전에 영상을 공개하면서 인질을 더 해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게 가자지구 휴전은 어려워지는 겁니까? 네, 어려워진다라고 봐야죠. 사실상은 이제 작년 10월 7일이니까 이제 뭐 한 달 정도 있으면 만 1년 되는데요. 네.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이제 기습 공격해가지고 무려 1,200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251명을 잡아가지고 인질로 잡았단 말이죠. 그 중에 이제 100명은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서로 휴전하면서 이제 돌려줬고 8명은 이제 이스라엘 군이 구출해 갔는데 아직도 지금 이제 남아있는 인원들이 100여 명 정도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이번에 이제 이렇게 몇 명이 처형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만일에 이게 뭐가 제대로 좀 안 돼가지고 또다시 이제 처형을 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게 되면 이게 이제 물 건너 간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민주당 행정부도 급한 상황이죠. 선거는 다 돼가고 지금 이거는 이제 지지부진한 상태고 오히려 이제 확전의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다행인 것은요. 지난 9월 1일부터 내일까지죠. 오늘이 9월 9일인가요? 오늘까지 9일 동안 지금 아이들 그 소아마비가 이제 급속도로 번져가지고 남부 지역, 중부 지역, 북부 지역 가자지구를 3군데로 나누어서 지금 예방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나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진전이 되면 휴전의 가능성이 또 엿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